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대화하고 싶은 욕구는 가득한데 듣고 말하지 못해 늘 혼자 소갈이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하늘을 참 원망했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지. 아이들이랑 장난치며 놀 때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 전 늘 외톨이였고 학창시절에는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의 기억은 제게 없었습니다. 제 기억엔 2002년 월드컵 때 모두들 붉은 악마가 되어 선수들을 응원했었죠. 대한민국이 들썩일 정도로 전 국민이 월드컵에 집중해 있을 때 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붉은 악마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소리로 응원하는지 듣지 못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같이 듣고 웃는데 저만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외로운 시절을 보내던 중 누군가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 너무 사랑했고 절 너무나도 아꼈던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과의 인연은 악연이었고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제 바람을 철저하게 부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고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그 시절. 이제는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지만 전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종종 악몽을 꿉니다. 이 악몽 같은 기억을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 글을 쓰게 됐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거짓사랑으로 무너진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8살 교통사고 이후 저는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트럭이 신호위반을 해 전 크게 다쳤고 귀에 큰 손상을 입어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 엄마 아빠는 제 귀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지만 별 효과는 없었고 귀를 수술하게 되면 뇌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은 그냥 제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겠다는 저만의 생활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 특수교육을 전공해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수어였고 들리지도 않으니 말도 어눌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저는 매주 청각장애인 재활센터를 찾아가 그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저는 그들과 소통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뚫리는 듯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힐링을 하고 오는 느낌이었죠. 고은씨,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많은 분들이 고은씨가 와서 너무 좋대요. 정말요? 저도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원장님 덕분입니다. 참, 내일부터 우리 센터랑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올 거예요. 고은 씨가 잘 안내해 줄래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고은 씨는 잘 해낼 거예요. 잘 부탁해요. 비장애인들과 한 달을 같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저만의 힐링 공간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 저는 또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될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에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평소처럼 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재활센터와 컨소시엄을 맺는 기업에서 직장인 10명이 저희 센터에서 매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에게 말벗도 해주고 이곳저곳 센터 수리도 해주며 그들도 장애인들과 날이 갈수록 친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오든 말든 솔직히 그들과 어울리기 싫었고 저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러다 점자책 읽는 방법과 수어에 대한 교육을 그들에게 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첫 수업 시간, 강의실로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참 햇살 좋은 날이었는데 창가에 앉아 햇볕이 웃어준 건지 그의 미소가 햇볕처럼 환했던 건지 솔직히 구분이 안 갈 만큼 그는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어와 그들이 읽고 쓰는 점자까지 저는 열심히 수업을 했습니다. 가끔 소통이 잘 안 되긴 했지만 서로 이해해가며 해가니 수업은 꽤나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활센터 마당에 있는 그네를 타고 점자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책 위에 예쁜 들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누구지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그 햇살남, 그 남자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수업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선물. 선물? 말할 줄 아네요? 그래요, 선물. 선생님이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에요. 저는 수어로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자리를 일어나려는데 그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면서 이성이 제 손을 잡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온몸이 떨리고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쳤죠.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운동화. 운동화끈 풀어줬어요. 잠깐만요. 그는 제 운동화끈을 아주 단단히 메어주었습니다. 세상에 벽을 치고 제 인생에는 이성과의 사랑이란 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이 남자 정말 욕심이 날 정도로 멋진 남자였습니다. 저 최동우, 이름 기억해 주세요. 고은 선생님. 동우씨. 꼭 인어공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좋아한다. 당신과 대화하고 싶다고 소리쳐 말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제가 정말 기적이 있다면 이 마법이 빨리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그는 쉬는 시간마다 저와 대화를 하려고 늘 절 찾아왔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점자로 찍어서 저에게 그 음악을 손으로 들려주곤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당신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못 들어요. 소리를 들 수 없어요. 앞으론 내가 당신의 귀가 되어줄게요. 걱정 마요, 고은씨. 정말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적막하는 세상의 소리도 들리는 것처럼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수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야야야, 내 말이 맞지? 응? 아이, 그걸 어떻게 물어보냐. 아직은 기다려야지. 에이, 내가 거길 갔었어야 했는데 에휴, 이 나쁜 놈을 보내가지고. 이미 나한테 넘어온 것 같아. 계획대로 말이야. 아마 정 회장 자기 딸 데려간다고 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걸? 와, 부럽다 최동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일 그르친다. 이야기하고 나도 이 지겨운 회사 떠야지. 아유, 지긋지긋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완전히 그에게 콩깍지가 씌어 있었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기 위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고은아, 난 네가 들리지 않아도 좋아. 그리고 네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그래서 난 널 사랑하려고 해. 허락해 줄래? 그는 서툰 수어로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그가 전하는 손길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장애인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난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넌 내 운명이야. 고은아, 난 널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어. 내 마음을 받아줘. 전 당장이라도 그에게 안기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제게 사랑은 욕심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것 같았거든요. 전 그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재활센터 봉사를 잠시 쉬게 되었죠. 한 보름이 지났을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가 제 방으로 올라와 큰일이 났다며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전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가 봤더니 그가 무릎을 꿇고 제 집 앞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놀라서 밖으로 나오셨죠. 아니, 당신 누구요? 왜 남의 집 앞에 이러고 있어요? 아버님, 저는 고은이를 사랑하는 최동우라고 합니다. 아무리 고은이를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데 또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누르지 못하고 여기서 고은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고은이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고은아,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친정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빠는 동우씨의 노력에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절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날 이후 저희는 양가 집안의 적극적인 지지로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고 아빠는 남편을 위해 아빠 회사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이후 남편은 연봉도 높아졌고 예전과는 뭔가 다른 자신감을 넘어 자만감까지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갔죠. 시집을 오자마자 저희는 시어머니와 당분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딸처럼 예쁘게 대해주셨고 남편에게 수어를 배워서 저에게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집에 와줘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환대해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행복은 무슨, 엄마 역겨워. 안 하던 짓 좀 하지마. 적당히 해. 아유, 이거 사. 저 병신이 입모양 보면 안다잖아. 아, 그러니까 입 조심해. 알겠어? 독심술 써야겠네. 아휴, 앞으로 엄마랑 오빠 하는 거 보고 사는 거 생각하니까 속이 울렁거려. 그랬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절 식구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을까요? 이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본색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어로 무엇이든 저와 소통하려고 했었습니다. 저기 아가, 사돈은 부동산 많지? 저는 몰라요. 아니, 집, 공장, 땅 이런 거 많지? 몰라요. 아휴, 저 키머거리 병신. 정말 있는 집 딸 맞아? 엄마, 내가 저 병신이라도 말 안 하겠다. 그리고 저 병신이 뭘 알겠어. 집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숨만 쉬는 거지. 밥? 아가씨 배고파? 아니, 언니 배고플까봐 내 걱정 마요. 우와, 엄마, 나 식은땀 난 거 봐. 밥이라고 했다고 알아듣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저 병신 앞에선 그냥 웃어. 입 크게 벌리지 말고 말해. 늘 저와 눈만 마주치면 웃어주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라서 전 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을 한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독심술은 제게 의심을 사기 시작했죠. 엄마, 나 저 병신밥에다가 소금 좀 뿌렸어.
아야, 저게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소금으로 되겠냐? 독이라도 있으면 당장 뿌렸겠다. 아휴, 가서 밥이나 먹자. 전체 밥에 소금을 뿌린 사실도 모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제 입맛이 잘못된 건지 의심을 했습니다.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밥을 뱉어버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며 밥을 보란듯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언니, 왜? 맛 없어? 우린 맛있는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식성이 까다롭네. 엄마, 저 병신 표정 좀 봐. 완전 썩었어. 다음에는 흑미밥 해다가 모래를 확 뿌려야지. 그것도 볼만하겠다. 둘은 저와는 달리 밥을 맛있게 먹으며 제가 알아볼 수 없도록 입모양을 작게 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절 보고 깔깔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왜 이런 장난을 쳤냐고 묻고 싶었지만 수어는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낀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절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수어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남편을 붙들고 너무 속상하다고 울면서 손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짜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입모양을 봤습니다. 아유, 등신 같은 게 꼴값을 떠네. 아유, 열받아. 여보, 뭐라고? 그냥 네가 이해하라고. 알겠어? 아유, 속 터져. 집에 들어오기 싫다 진짜. 남편은 이해하라는 말과 짜증이 가득한 표정만 남기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제 인생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 본 햇살남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더 깊은 정막에 빠진 것처럼 저는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남편의 출근 준비를 해주는 게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혼 초 잠깐뿐이었고 제가 넥타이를 매주면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은 이제 무슨 벌레 보듯 제 손이 닿는 것 자체를 혐오스럽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자꾸 받아주니까 완전 기어오르네. 분수를 알아야지.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수어도 쓰지 않았고 그냥 표정으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네가 싫다라고 말이죠. 정말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던 사람이 이제 저라서 안 된다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저는 날이 갈수록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제가 밥을 먹든 말든 식구들은 신경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거실로 나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더군요. 전 부엌으로가 밥을 차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서 제 밥을 차려주겠다며 저는 앉아만 있으라는 겁니다. 전 또 왜 이러나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차려주고 남편과 시누이를 불러 한 식탁에 앉아 제가 밥을 먹는 것을 턱을 귀고 쳐다봤습니다. 모두 웃고 있는데 마치 그 웃음은 먹잇감을 앞에 둔 사자와도 같았죠. 결국 저는 그들의 웃음이 무슨 의미였는지 단번에 알게 됐습니다. 맛있어? 네. 밥은 진짜 잘 처먹는단 말이야. 야, 조용히 해. 네가 이야기해. 난 손으로 이러는 거 이상해. 네가 잘하잖아. 해봐. 고은아, 응? 장인어른, 돈, 사업, 자기가 잘 알지? 나 몰라.
그럼 네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봐. 용인 별장, 그리고 경기도 땅, 그리고 서초동 아파트. 그니까 이거 돈 너네 집에 얼마 있어? 전 그동안 저와 수어로 소통하지 않던 남편이 돈이라는 수어를 제 눈에 들이대고 얼마 있냐고 물어보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절 그냥 돈으로 본 것입니다. 전 아주 똑똑히 그들에게 제 손짓으로 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은 부모님이 노력해서 일구신 겁니다. 전 부모님 재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한테 재산은 없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남편에게 중책을 맡기고 연봉을 올려준 것은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고 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아유, 저거 뭐라는 거야? 내가 돈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야.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래. 언니, 내 입 봐요, 내 입. 내가 시집도 가야 하고 취업도 안 되고 커피숍을 차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돈 좀 줘요. 언니 집은 부자잖아. 돈. 세 사람에게 모두 돈이 필요한 이유는 참 가지가지였습니다. 신우이는 취업하기가 힘든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하고, 남편은 아버지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병신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간절히 돈 하니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어렵게 친정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고, 친정 아빠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시댁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게 맞나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하면 가족들도 날 다시 이해하고 인정해주겠지라는 아주 꿈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에게 자꾸 돈을 갈구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절 아주 벌레 취급을 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쇼핑을 가자며 절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전 웬일로 저와 외출을 하자고 하는지 의아했죠. 역시나 예상대로 시누이는 절 데리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더군요. 언니 카드 오케이? 엄마, 저거 지 카드 쓴다고 저번처럼 손으로 오만 소리 다 하는 거 아니야?